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단 한 번의 악수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계속 만남이 이어지면서 깊은 정을 나누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좋은 협력의 관계로 지내는 사람도 있고 불미스러운 오해와 다툼으로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끊어져 버린 어떤 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곤 합니다. 미움과 원망,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어떤 관계가 틀어졌을 때 특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과 다 잘 지내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노력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모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불행히도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한계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입장을 버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해만 쌓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상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 끝난 관계는 끝난 관계로 받아들이는 의연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억지로 다시 이어붙이려는 노력 또한 불필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발적이고 솔직해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도 진심으로 대해야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겠다는 생각은 강박에 가까운 망상이며 억지로 노력하는 것은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수록 좋다는 믿음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흔히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인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때 말하는 인맥이란 진정한 관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해서 모두 진정한 관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바탕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는 상황에 따라 쉽게 변질되거나 깨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인간관계의 폭이 넓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수백 명의 사람과 편하게 잘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 몇 안 되는 지인과 소통하는 내향적인 사람도 있으니까요.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면 우리는 결국 가식적으로 상대하게 될 것이며 그럴수록 좋은 친구를 사귈 기회는 줄어들 것입니다. 10명의 친구를 지녔던 사람이 100명의 친구를 사귄다고 해서 그만큼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친구가 적다고 해서 불행한 삶도 아닙니다. 친구가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친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이는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받아들이고 억지로 노력으로 누군가와 친해지려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행복은 멀어질 것입니다. 관계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듯이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동지 등의 이름으로 관계를 규정하지만 그 규정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우격다짐으로 영원한 관계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집착이고 아집일 뿐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라도 세월이 흐르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라고 해도 언젠가 애정이 식으면 헤어지고 부부도 이혼이라는 방식을 통해 남남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즉, 세상 만물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으며 늘 변화한다는 진리 안에서 관계를 바라봅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변화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상의 깨달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특히 행복한 순간에 더욱 간절해집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의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 한창 능력을 발휘할 때 혹은 사업이 번창하는 때에도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행복이 연장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계속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무상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눈앞의 현상에만 매달릴수록 집착은 더할 것이고 그로 인한 고통 또한 깊어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문어의 방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문어는 적을 피해 도망갈 때나 먹이를 잡으려는 순간에 자신의 몸 색깔을 능숙하게 바꿈으로써 바닷속 생존 경쟁에 대응합니다. 문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은 변화에 대처하는 각각의 비결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생명체들에 비해 그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타고난 본능이 퇴화한 탓이라고 보여집니다.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행복은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홀로 한 곳에 머물기를 고집한다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마련이며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기는커녕 더욱 고독해지겠지요.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말썽이나 다툼도 대개는 지금 이곳에 대한 집착에서 발생합니다.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해야 합니다. 변화를 살피는 가운데 스스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쌓기 위한 비결이기도 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삶이란 흐르는 강물 위에 띄어진 배와 같습니다. 물살은 잔잔할 때도 있고 거세게 요동칠 때도 있지만 결코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배는 흐르는 강물을 멈출 수 없으며 물길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단지 그 강물의 흐름을 타고 함께 흘러갈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배가 좌초되지 않도록 흐름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무상은 불교의 기본 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화하고 결국 모두 사라져갑니다. 줄곧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야 고해와도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됩니다. 간절했던 꿈을 이루었으니 그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새 집은 낡은 집으로 변했습니다. 벽은 갈라지고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문짝이나 창문이 잘 닫히지 않게 되었지요. 보수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집은 처음 지었을 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단란한 신혼살림을 시작하지요. 이때는 부부 중심의 단출한 생활을 꾸려나갑니다. 그러다 아이가 하나 둘 태어나면 부부는 부모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가정생활 대부분이 아이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아이들은 성장하여 일정 시기가 되면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합니다. 아이들이 떠난 집에는 어느덧 노인이 된 부부만 다시 남게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다른 한 명은 홀로 남습니다. 이처럼 가정생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기쁨과 슬픔을 맞이할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변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천변만화합니다.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믿음마저 스스로를 배신합니다. 한 번 다짐한 것을 죽을 때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자신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는 헤어진 연인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리움도 옅어지고 그 얼굴까지도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이처럼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화합니다. 그러한 자신 또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상을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무상의 지혜를 방해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타인과의 관계를 망치고 행복을 망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는 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사랑, 돈, 건강 등은 다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헛된 망상에 빠지고 맙니다. 그 망상이 삶의 고통을 불러옵니다. 결국 세상의 온갖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세요. 최대한 겸허하고 솔직한 눈으로 괴로움의 실마리를 찾아낸다면 자신이 어떤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빌린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싶다면 지갑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지금 제가 당신 앞에 쓰레기통을 내밀고 이런 말을 한다면 과연 당신은 순순히 지갑을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마 지갑 속에 든 돈이 아까워서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집착은 버리고 싶지만 지갑은 버릴 수 없는 것. 이것이 눈앞의 현실입니다. 돈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내 것이라 여기는 모든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각각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집안 대청소를 할 때 필요 없는 물건을 모두 버리겠다는 결심을 하지만 막상 물건을 버리려 하면 자신이 매겨놓은 각각의 가치 또는 추억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없게 되지요. 게다가 버릴 수 없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 물건은 아직 쓸만한 가치가 있어 하고 말입니다. 결국 대청소를 하려 했던 목적은 간데 없어집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집착이다 하는 인식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그 인식이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깊은 깨달음에 도달해야 합니다. 수도자들이 수행을 하는 이유도 바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까지 수행자와 같이 생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집착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모든 물건과 대상에 대해 나의 것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돈, 내 자식, 내 집, 내 회사, 내 재산이라고 말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려 노력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자가 되어 이 모든 소유물을 버릴 수 없다면 말로만이라도 내 것이 아닌 양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물에 대해 마음의 거리를 둘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집착도 약해질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세상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자신의 몸조차 내 것이 아니며 마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진정 내 것이라면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겠지요. 세월이 흘러 몸이 노쇠해지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온몸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었으며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죽음이란 자신의 몸도, 지식도, 돈도, 가족도, 친구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빌렸던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돌려주고 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 모든 사물은 빌린 것입니다. 좀 더 많이 빌려 쓰는 사람이 있고 적게 빌려 쓰는 사람만이 있습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구입했으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 생각 자체가 착각입니다. 빌린 것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잘 썼습니다. 하고 돌려주는 마음이 바로 집착 버리기입니다. 빌린 것을 소나기에 쥐고 놓지 않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우리는 그 돈을 언제 갚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대가로 비싼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착 때문에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또 지금의 욕심을 놓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이자를 지불하게 될지도 생각해 보세요. 과연 후회하지 않을까요? 혹시 무엇에 대해 집착하는 자신이 우습게 여겨졌다면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세요. 더 좋은 것을 가지려다가 낭패를 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욕심 때문에 큰 손해를 보거나 수모를 당한 그 기억들을 떠올릴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내게 필요한 만큼만 원했다면 후회할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반성이 들지 않습니까? 빌린 것은 빌린 것일 뿐이므로 욕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시도가 중요합니다. 내 돈, 내 집, 내 자식, 내 물건. 여기에서 내라는 생각만 빼면 됩니다. 또 하나, 집착에 빠지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돈에 대한 탐욕과는 달리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에 지식은 꼭 필요하며 지식을 잘 활용하면 좀 더 다채롭고 즐겁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더 지혜롭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자원을 꼭 필요한 만큼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지식 역시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 각자의 인생에 꼭 필요한 지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겠지요. 지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식이든 머릿속에 최대한 많이 저장하려고 하는가 하면 한번 저장된 지식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기도 하지요.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지 못할 때면 왠지 초조하고 바보가 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열등감은 인생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방대한 지식은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우월성을 남들에게 드러내려는 본능을 지니고 있는데 지식은 우월성을 과시하기에 꽤 좋은 방편이 되지요. 이렇게 지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강한 사람은 자칫 나야말로 옳다, 나는 완벽하다 라는 자만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돈과 마찬가지로 지식도 자기 삶에 필요한 만큼만 지니고 있어야 좋습니다. 지식에 집착하면 그 인생은 복잡해질 뿐입니다. 이를테면 지식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곧바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지식에만 의지하려는 습관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 닥치면 고민만 하다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거죠. 화재 사고처럼 목숨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순간적인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든 정보들을 뒤지느라 시간을 지체하면 자칫 심각한 사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지나치게 많으면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고민 끝에 어떤 결론을 얻었을 때는 이미 때를 놓치는 거죠. 이런 경우 본의 아니게 우유부단한 사람이 됩니다. 우유부단함은 머릿속이 복잡해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들어있어 그것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으니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지식은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급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온갖 잡다한 지식들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먹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음식에는 어떠어떠한 첨가물이 들어있을 거야. 이 음식은 맛은 있지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참아야지. 이 재료는 생산자 표시가 없으니 믿을 수 없어. 등등 모든 음식마다 결점을 체크하느라 정작 그 맛을 즐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활용되는 지식은
머릿속만 복잡하게 만들 뿐 살아가는 데는 정작 별 효용이 없습니다. 삶의 희로애락은 머리가 아니라 눈, 코, 입, 귀, 피부로 전달되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삶은 논리적인 해석이나 분석보다는 감각에 축적된 경험에 의지하는 경우가 절대적입니다. 지식이란 언제나 일시적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옳고 그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때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지식도 상황이 변하면 쓸모 없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는 시대를 관통하는 불변의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지식의 범주를 넘어선 진리라고 봐야 하겠지요. 지식이 일시적이라는 말에는 정해진 정답은 없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정답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50년 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 신도시 아파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낙후되었다고 말하겠지만 오래된 유적을 기준으로 본 다른 사람은 신축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식은 상대적이어서 절대적인 정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란 현재 우리가 머문 곳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정 지식을 고집하거나 지식이 많을수록 이롭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능력, 즉 삶에 필요한 지식을 잘 선별하고 활용할 줄 아는 힘을 키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불교에서는 지식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며 무조건 지식을 많이 쌓으려는 태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큼 지식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 지식을 살아가는 데에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지식은 어떻게 걸러내야 할까요? 우선 마음속에 지식의 걸음망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수많은 지식을 접할 때마다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배우고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까? 혹시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 하며 마음속 걸음망으로 채를 쳐봅니다. 그 결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만한 지식이라 판단되었다면 머릿속에 잘 저장해둬야겠지요. 반면 의시되기에는 좋지만 실제 생활에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머릿속에서 삭제해버려야 합니다. 이런 선택의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매한 사람은 수많은 지식을 쌓으려고만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진짜 필요한 지식만을 골라내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냉장고 안이 뒤죽박죽이면 정작 필요한 음식을 꺼내기 어렵듯이 머릿속에 잡다한 지식이 꽉 차 있으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냉장고 속의 음식물들을 정리하듯이 머릿속에 담겨있는 쓸모없는 지식들은 바로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필요한 지식은 최대한 잘 기억해두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이라고 여겨진다면 최대한 정신을 집중해 머릿속에 담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긴장감을 끌어올리면 머릿속에 훨씬 더 잘 저장됩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에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힘들게 대학에 들어간 만큼
교수님들을 감동시킬 만한 연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책이나 노트를 구입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기록할 도리가 없었던 저로서는 강의 내용을 그 자리에서 통째로 이해하고 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누구와도 잡담을 나누지 않고 오직 강의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이 머릿속에 고스란히 저장된 것이지요. 이것은 강의 시간 안에 반드시 외워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억은 억지로 애쓴다고 해서 저장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지요.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큰 흥미를 주는 경우에는 크게 애쓰지 않아도 저장이 됩니다. 한편 아무리 외우려고 애를 써도 잘 외워지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 없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자기에게 필요한지를 마음속 거름망에 걸러보고 나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을 기억해두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력해도 잘 외워지지 않는다면 과감히 잊어버리세요. 긴장감을 가지고 기억했다고 해서 그 지식이 반드시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입력된 것은 일시적인 기억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지워지지 않도록 붙잡아두려면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한 번 입력된 지식이라도 2번, 3번 되새겨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언제든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오래된 정보를 지워버립니다. 또 희미한 기억들을 뒤섞어 놓아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설을 읽었을 때 한동안은 스토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내용이 희미해지다가 결국에는 언제 그런 책을 읽었나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면 책을 한 번 읽고 그대로 끝낼 것이 아니라 2번이고 3번이고 거듭해서 읽어야 합니다. 또 읽은 뒤에는 내용을 천천히 머릿속에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되새기면서 책의 내용을 즐긴다면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머릿속에 아로새겨집니다.